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현재 고교 학점제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들이 뭔가, 또 어떤 개선이 좀 시급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고교 학점제 실타래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같이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고교 학점제가 정확히 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고 가죠.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고르고 3년 동안 192학점 이걸 채우면 졸업하는 거죠. 공통 과목 48학점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예전처럼 그냥 수업 시간 채우는 단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점을 말 그대로 취득해야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과목을 이수했다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또 성적도 40% 이상. 이 두 개를 다 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개념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근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지도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충 지도가 사실 고교학점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상이랑 현실이랑 좀 차이가 크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역시 교사분들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학기 초에 미리 이 학생은 좀 미이수할 것 같다 싶은 학생들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진단평가나 선생님들 관찰 같은 걸로요. 그러고 나서 정규 수업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보충 지도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연구 보니까 보충 지도에 과목당 16시간 이상 쓰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데요. 와, 16시간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렇죠. 정규 수업 준비만 해도 사실 힘든데 이게 추가 부담이 상당한 거죠. 관련 행정 업무도 많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셔도 정작 학생들은 참여를 잘 안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낙인 효과? 보충반이다 이런 꼬리표 붙을까 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두 가지 다 큰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 효과 걱정하는 거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시간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 가거나 다른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보충 지도 시간이랑 이게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학습 동기 자체가 좀 낮아서 보충 지도는커녕 학교 나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학생들 설득해서 참여시키는 것부터가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일이군요. 근데 참여 문제도 그렇지만 이 보충 지도가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한 건지, 그리고 필요한 지원 같은 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효성 문제랑 자원 부족 문제는 거의 같이 가는 문제인데요. 학생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진단할 도구라던가 아니면 학생 맞춤형 온라인 학습 자료, 프로그램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보충 지도를 위한 강사 인력 지원이라든지 선생님들 행정 부담 좀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 이것도 필요하고요.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교과 내용 보충하는 거 말고 학생들 정서 지원이나 상담, 동기부여 활동 이런 데도 좀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높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자료 개발 보급이랑 교사 및 강사 인력 지원 이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게다가 그 기존에 있던 기초학력 지원 제도 있잖아요. 그거랑 이 보충 지도랑 뭐가 다른 건지 역할이 좀 겹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좀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도가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거냐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죠. 교사 부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애초에 다양한 선택 과목 열려면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조원 수급 문제는 좀 어떤가요? 네, 그게 또 핵심이죠. 고교 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과목 개설이 꼭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원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에 추산하기로는 약 1만 4천 명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 확보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전공 아닌 다른 과목까지 가르쳐야 하는 경우 이걸 다과목 지도라고 하죠. 이 부담이 늘어나고 전문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 다과목 지도요. 네, 교육부에서 2026년까지 정원 늘리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교원 부족 문제가 결국은 그 학교나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도시의 큰 학교랑 저기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게 정말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예요. 학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과목 선택하는 인원도 적어서 폐강되기도 쉽고요. 결국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죠.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뭐 공동교육 과정 같은 걸로 보완하려는 시도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근처 학교랑 같이 운영하는 공동교육 과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또 활용도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아시다시피 집중도나 뭐 상호작용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은 꾸준히 있고요. 또 학교끼리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교육 과정 운영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해요. 일부 지역은 대학이랑 연계해서 좋은 모델, 전남 꿈경 캠퍼스 또 만들고 있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평가 방식 변화랑 대학 입시 연계 문제입니다. 이건 뭐 학생, 학부모님은 당연하고 입시 준비시키는 학원가에서도 정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그렇죠.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공통 과목에는 여전히 상대평가엔 석차 등급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같이 나오는군요. 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 섞여 있는 성적표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학교마다 다 환경이 다른데 거기서 매겨진 절대평가 성취도 A, B, C를 그대로 믿고 비교할 수 있을까? 혹시 성적 부풀리기는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대학 입시 전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내신 성적 위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다른 활동까지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둘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숫자로 나오는 내신 등급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진로나 흥미보다는 그냥 등급 따기 좋은 과목, 그러니까 뭐 수강생이 많거나 쉽게 A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아, 진로보다는 그냥 점수 따라? 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 소위 학종은 학생이 왜 그 과목을 선택했고 거기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보잖아요. 정성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이게 더 맞다 이런 평가는 많아요.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논란이 있고 또 학생이나 학교 입장에서 준비 부담이 크다는 과제는 남아있죠. 수능은요? 수능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능 역시 지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갈지 아니면 절대평가로 바꿀지, 선택 과목은 또 어떻게 반영할지 등등 아직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대입제도 전체에 대한 큰 그림 설계가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선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우선 아까 가장 길게 얘기했던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문제, 이것부터 좀 해결책을 찾아보죠. 네, 교육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내놓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그 성취율 40% 기준을 좀 완화하고 출석률만 보는 방안 이런 걸 검토 중이고요. 또 출석 미달 학생 보충 지도는 100%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해서 선생님들 부담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도 있고요. 아, 100% 온라인이요? 네. 그리고 뭐 표준화된 진단 도구나 학습 자료 개발해서 보급하고 외부 강사 인력 풀 지원하고 이런 방안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기존 기초학력 지도와의 연계나 통합 운영 방안 마련,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일 텐데요. 그 낙인 걱정 좀 덜하고 또 학원 시간 같은 거랑 안 겹치게 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냥 교과 내용 보충하는 걸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뭐 학습 상담이나 멘토링,
진로 탐색 활동, 아니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때로는 문화체험 같은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좀 내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미수가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꾸준히 그리고 명확하게 알리는 소통 노력도 정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현장 요구조사에서도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이랑 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교원 부족 문제나 교육 격차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교원 문제는 일단 계획된 증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게 우선입니다. 동시에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나 수업 시수를 좀 줄여주고 다과목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지원 같은 것도 강화해야겠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공동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 대한 재정, 인력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같은 좋은 모델을 찾아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 대입제도와의 연계.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은 대학들이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각 학과에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오는 걸 권장하는지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또 절대평가 결과를 입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할 건지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학생부 기재 방식을 좀 내실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장에서는 학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평가 기준은 좀 표준화하고 정보는 더 공개하고 고교 정보 블라인드 평가는 유지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높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맞이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또 아이들 학습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졸업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과목 이수 기준은 뭔지, 특히 미이수가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하고 이게 대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설명회나 자료 통해서 명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고요. 과목 선택.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그냥 성적 잘 나오는 과목만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현명한 과목 선택이 중요해요. 당장 내신에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보다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 진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 이수를 중요하게 보는지, 권장 과목은 뭔지 미리 확인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하죠. 대학별 홈페이지나 입학처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요, 어떤 제도가 오든 변하지 않는 진리죠.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공통 과목들. 이게 모든 학습의 기초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주요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과목들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배우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습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부딪혔을 때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낙인 효과 걱정하면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충 지도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만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오늘 고교학점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들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 부담 문제, 평가와 대입 연계의 복잡성, 교육 격차 심화 우려, 학생 참여 유도 문제까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요. 이와 동시에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노력이 함께 가야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고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교 학점제가 우리 교육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고 또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